폐월, 초선. 초선은 후한 말의 뛰어난 여인입니다. 한 번은 초선이 뒷정원에서 달에 절을 할 때 갑자기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한 조각의 구름이 밝은 달을 가렸습니다. 이 광경을 왕륜이 보게 됩니다. 왕륜은 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만나는 사람마다 내 딸이 달과 아름다움을 겨뤘는데 달이 이기지 못하고 구름 뒤로 서둘러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선은 사람들에게 폐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화, 양귀비. 당나라 개원년간 양호관이 기분 전환 겸 정원에서 꽃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꽃을 만지자마자 꽃잎이 수축하고 푸른 잎이 말려 아래로 처졌습니다. 그녀가 만진 것이 함수초, 미모사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때 한 궁녀가 우연히 이 일을 보게 됩니다. 그 궁녀는 양호관이 꽃을 감상하자 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당명왕은 궁중에 꽃을 부끄럽게 하는 미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양호관을 불러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귀비로 봉했습니다. 이때부터 수화는 양귀비의 고상한 별칭이 되었습니다. 패는 다들 패, 닿다라는 뜻입니다. 월은 달월, 달이라는 뜻입니다. 수는 부끄러울 수, 부끄러워하다, 수줍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화는 꽃화,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 폐월수와 같은 용모를 떠올린다, 이 부분이요. 아, 네네. 그 구절이요? 이걸 가지고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흔히 우리가 폐월수화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초선 그리고 양귀비. 네, 바로 그 초선과 양귀비. 근데 이 표현들의 진짜 뿌리가 그 이야기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랑 또 실제 문학적인 출처 사이의 그 간극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수수께끼 한번 풀어보죠. 네. 이 표현들이 대중에게 각인된 방식이랑 실제 문학적 기원을 보면 꽤 흥미로운 차이가 있어요. 어디부터 볼까요? 폐월부터. 네. 폐월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생각하면 초선이 달 보고 기도하는데 달이 너무 부끄러워서 구름 뒤로 숨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근데 이 표현이 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출처를 찾아보면요. 삼국시대 조식의 낙신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조식의 낙신부요. 거기선 어떻게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경운 집회월이라는 구절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가벼운 구름이 달을 가린 듯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달이 부끄러워서 숨는다는 게 아니네요? 네, 전혀 아니죠. 오히려 구름 사이에 달이 살짝 가려진 모습? 그 은은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 그걸 묘사한 거예요. 훨씬 시적이죠. 와, 그럼 초선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네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 초선 이야기는 아무래도 후대에 그녀의 미모나 극적인 삶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만들어진 전설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아, 일종의 스토리텔링 강화. 그렇죠. 특히 초선은 아시다시피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다른 세 미녀랑 다르게. 맞아요. 삼국지연애 같은 문학작품, 원나라 잡극 이런 데서 만들어진 허구적 인물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허구의 인물인데도 삼국지연애라는 원력 강력한 서사 속에서 보여준 역할이 크다 보니까요. 대중들의 상상력을 확 사로잡았군요. 네. 그래서 폐월이라는 상징이랑 아주 강하게 딱 연결이 된 거죠. 이야기의 힘이 어쩌면 역사적 사실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진짜 문학적 상징이 강력한 이야기랑 만나니까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거군요. 자, 그럼 퍼즐의 다른 조각, 수화는 어떤가요? 수화도 비슷해요. 양귀비가 꽃을 만졌더니 꽃이 부끄러워서 우물아들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심지어 그 꽃이 미모사, 그 함수초였다는 디테일까지 꽤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이야기 덕분에 수화하면 딱 양귀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원조는 따로 있다. 네, 이 표현 역시 원래 양귀비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당나라 시 200의 시, 서시라는 시에 먼저 등장합니다. 200시예요.
어떻게 나오는데요? 연꽃마저도 서시의 그 옥 같은 얼굴 앞에서는 부끄러워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아하, 그럼 이것도 원래는 서시를 묘사한 거였군요. 그렇죠. 양귀비 이야기는 사실 그 함수초, 미모사가 원래 접촉하면 잎을 접는 식물의 특성이 있잖아요. 네, 있죠. 건드리면 오므라드는 거. 그 자연현상을 가지고 이건 양귀비의 미모 때문에 꽃이 부끄러워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각색을 한 거죠. 와, 이런 생생하고 뭔가 기억하기 쉬운 일화가 원래 문학적 기원보다 더 대중적인 설득력을 얻게 된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강력한 서사 덕분에 허구의 인물에게, 또 다른 하나는 식물의 실제 반응이라는 좀 재미있는 일화 덕분에 역사적 인물에게 딱 달라붙은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폐월수화라는 표현은 서시, 침어, 왕소군, 나간과 함께 초선 폐월, 양귀비 수하를 묶어서 중국의 4대 미녀를 상징하는 그런 키워드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그냥 아름다움의 표현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바로 그거죠. 문화적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진화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문학적인 창작이 먼저 있었고, 네, 조식이나 이백 같은 문학가들의 창조적인 표현이 있었죠. 근데 그게 대중적인 전설, 초선이나 양귀비 이야기와 만나면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심지어 초선처럼 허구의 인물이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이랑 나란히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 과정까지?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건 결국 이야기 자체가 가진 힘, 그리고 문화적 상징이라는 게 꼭 엄격한 역사적 사실에만 기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서사의 매력이나 상징적인 힘, 기억하기 쉬운 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또 전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감성적인 울림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탐험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주목했던 그 희곡 속 구절, 폐월수화. 알고 보니 원래는 아주 섬세한 시적인 비유였는데 네, 그랬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들하고 딱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선과 양귀비라는 특정 인물의 대표 상징이 되었고요. 네, 맞아요. 특히 초선 케이스는 정말 인상적이죠. 허구의 인물이 역사적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 자체가요. 그렇죠. 우리 기억 속에서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 같아요. 결국 문화적 상징이나 언어라는 게 뭐랄까 박제된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야기를 통해서 숨쉬고 변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계속 덧입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요? 어떤 질문이시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대 문화적 상징이나 어떤 인물들 있잖아요. 그 속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과 또 얼마만큼의 매력적인 허구가 뒤섞여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